네, 반갑습니다. 손요아입니다. 지난번까지 공차에 대해서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취소 공차에 이어가지고 기하 공차까지 끝냈는데요. 이제 설계에서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있죠. 기계 재료입니다. 우리가 재료의 특성이나 물성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특성들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기계를 설계를 할 수가 없죠. 우리가 기능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내구성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계 재료는 치수 공차, 기하 공차에 이어서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기계 재료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계 재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볼게요. 기계에 사용되는 재료는 기능과 성능, 내구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용도에 맞는 기계적 성질을 가진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이제 기계적 성질만 얘기했는데 실제 기계적 성질 말고도 화학적 성질도 있고요. 대표적인 물리적 성질, 그런 재료편에서 좀 뒤에 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도, 강성, 경도, 인성, 탄성, 내식성, 피삭성, 연성, 취성, 내열성, 일팽창계소, 전기전도도, 전기전도성, 대전반기성, 이런 굉장히 많은 성질들이 필요하죠. 우선 재료의 분류는 크게 보면은 금속 재료와 비금속 재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속 재료는 철, 그 다음에 비철로 나눌 수 있고요. 철은 우리가 얘기하는 Fe,Fe가 주 성분으로 되어 있는 그런 재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부류로 나눠 보면은 순철, 강, 그 다음에 주철, 그 다음에 특수용도 강 쪽으로 나눠질 수 있고요. 비철 금속은 이제 철이 아닌 여러 가지 금속들이 있습니다. 구리, 그 다음에 구리 합금,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합금, 마그네슘과 마그네슘 합금, 티타늄과 티타늄 합금, 니켈과 니켈 합금, 그 다음에 ZN, 아연, 리드, 틴 합금 등 이런 여러 가지 합금들, 철이 아닌 재료들을 가지고 합금으로 해가지고 특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재료들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비철금속이라고 하고요. 근데 비금속 재료에는 무기질 재료하고 유기질 재료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무기질 재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유리, 시멘트, 석재, 세라믹 이런 것들이 무기질 재료고요. 유기질 재료는 합성수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고무, 피혁, 직물, 목재 등이 이제 유기질 재료로 되어 있어요. 뭐 피혁이나 뭐 직물, 목재 이런 것들이 기계 재료에 쓰이느냐? 자주 쓰이는 건 아니지만 간혹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둘 필요는 있겠죠. 자, 이 재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 가장 이제 베이스입니다. 베이스로 깔리는 것이 원소입니다. 원소의 이해. 금속 재료는 기본되는 재료의 여러 원소를 섞어서 특정 기능을 부여하도록 합금 형태로 만들어져서 사용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합금이 아니면 완전히 순철을 생산하는 건 이제 포항제철 같은 데서는 순철을 생산하지만 그런 순철로는 특성을 좋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 그런 원소들을 합금을 해서 만들어서 쓰게 됩니다. 기본이 되는 재료를 모재라고 하고 그 모재에 이제 아래에 이제 다시 표가 보일 텐데요. 이런 니켈, 납, 마그네슘, 티타늄, 구리, 알루미늄, 철 이런 것들을 이제 부가적인 재료로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합금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원소의 종류들, 대표적인 이제 원소의 종류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게 탄소입니다. 탄소. 네, 탄소가 가장 중요하고요. 탄소는 오스테나이트에 고용하여 담금질 때 마르텐사이트를 생성시켜서 탄소량의 증대와 함께 마르텐사이트의 왜곡률을 상승시키며 담금질 경도를 증가시킨다. Fe, Cr, 몰리브덴, 바나듐 등과 같은 탄화물을 만들어 강도를 증가시킨다. 탄소량의 증가와 함께 인장 강도는 증가하나 용융점은 내려간다. 고용이라고 하는 말은 단단한 고체 내에 골고루 섞여서 녹아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탄소는 이제 원소 이제 재료편 말고 표면 처리 이 부분에 따로 이제 챕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탄소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 탄소는 강도를 높이기 위한 강도 증대를 위해서 섞는 소재 원소지만 탄소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제 취성도 같이 증가를 합니다. 취성도 같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탄소량을 무조건 높이는 게 좋은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규소입니다. 규소 탄화물은 망간, 산화물 등과 결합하여 부상타리가 용이하므로 탈산제로서 가장 유효하다. 페라이트상을 강화하여 300도 이하의 뜨임 저항성을 크게 하나 2% 이상에 첨가하면 소성 가공성을 해침으로 첨가의 한계가 있다. 부상타리란 말은 위로 뜨고 다른 것들로부터 잘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규소가 들어가는 재료 같은 경우에는 규소를 넣게 되면 이제 내식성이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용융되어 있을 때 흐름성이 좋아집니다. 흐름성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합금 중에서 압출로 뽑는 재료에는 이 규소를 좀 첨가를 더 하게 되면은 압출성이 좋아지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재료들이 또 합금이 계열이 따로 있죠. 그 다음에 망간, 경화능을 증가시키고 강도를 높여주나 뜨임 저항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탈산제로서 유효하고 유황과 결합하여 피삭성을 증가시키고 적열 취성을 방지한다. 그러나 이 원소를 다량 첨가하게 되면 연기성 용해의 경우 로지 침식이 증대되어 해롭다. 적열 취성은 고온 취성이라고도 하고 높은 온도에서 부서지는 성질을 이제 적열 취성이라고 합니다. 망간을 집어넣게 되면은 망간도 강도와 경도와 강도가 증가는 해요. 그러면서 내후성도 좀 좋아지고요. 좀 단단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인은 이제 주재료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주재료는 아니고, 실제로 이제 이 용융을 시켰을 때 거기에 있는 부속물들을 이제 빼내주거나 없애주는 그런 촉매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재료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편석을 일으키기 쉽다. 편석은 용융되어 있는 그 안에 굉장히 잘게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얘기하죠. 금속이나 합금이 융화할 때 화학적 조성이 고르지 않게 되는 현상을 편석이라고 하는데 이 편석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는 가능하면은 빼줘야 됩니다. 근데 철과의 화합물은 열강 가공성을 해침으로 망간을 가하여 용점이 높은 MnS, 황화망간을 형성시킨다. 망간, 아연, 티타늄, 몰리브덴 등과 결합하여 피삭성을 증가시킨다. 열강 가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 가해져서 뜨거운 상태에서 가공이 잘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피삭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피삭성은 깎아내기 좋게끔 하는 그런 재료 원소입니다.
황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 피석성이 좋아진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구리, 고온 가열에서 철보다 산화가 점으로 표면에 편재하여 적열치성을 일으킨다. 적열치성은 앞에도 알아봤죠. 구리를 가할 때는 같은 당량의 니켈을 가하여 적열치성을 방지한다. 시효성을 가져 강도를 상승시킨다. 시효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의 성질이 진함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구리가 잘 구부러지고, 우리 전선 같은 거 보면 구리로 되어 있는데 잘 구부러지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 강도를 상승시킨다,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강도, 칼처럼 그렇게 단단한, 아니면 햄머처럼 그렇게 단단한 정도의 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비철금속에서의 강도를 높이는 데는 구리가 효과를 충분히 가진다는 거죠. 니켈은 경화능을 증가시키고 대형제의 열처리를 용이하게 한다. 저온치성을 방지하면 내식성을 개선한다. 니켈을 넣게 되면 내식성이 좋아집니다. 근데 크롬은 경화능, 뜨임 저항을 크게 하고 내식성을 크게 한다. 안정된 탄압을 만들기 쉬우므로 침착을 촉진한다. 니켈 크롬감은 뜨임 치성이 크게 된다. 크롬을 넣게 되면은 내식성도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경도도 증가를 합니다. 이 니켈도 경도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금강 같은 경우에 철 합금강 같은 경우에 니켈하고 크롬, 이런 몰리브덴, 바나디움 이런 경도를 높이는데 주로 사용되는 원소들이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몰리브덴은 크롬과 안정한 복탄 화물을 만들어 뜨임 저항을 증대시킨다. 따라서 몰리브덴 단독보다 크롬과 병용하면 효과가 크며 경화능을 증대시킨다. 결정립 조대화 온도를 상승시킨다. 니켈 크롬강의 뜨임 치성을 감소시킨다. 이런 용어들은 열처리 쪽에서 나오는 용어들인데 거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넘어온 용어들이 많고 한자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자를 많이 쓰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경화능이라고 하는 거는 경화를 시키는 능력인데, 이 부프, 이 소재를 첨가하면은 경화가 잘 된다. 일반적인 상황보다는 몰리브덴을 넣었을 때 경화를 잘 할 수 있다. 경화 작업이 쉽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나디움 0.25% 이하에서의 경화능을 증가시키나 0.3% 이상에서는 오히려 경화능을 감퇴시킨다. 요 사이에서 써야 되겠죠. 0.25와 0.3. 결정립을 미세화한다. 뜨임 저항성이 크게 되어 기계적 성질이 향상시킨다. 특히 인성이 개선된다. 인성이라고 하는 건 질긴 성질을 얘기를 합니다. 질긴 성질이 증가가 된다. 그래서 바나디움은 절삭 공구에 많이 들어갑니다. 붕소는 미량 첨가로 경화능을 현저히 증대시킨다. 과잉으로 첨가하면 Fe3B를 생성하여 적열치성을 일으킨다. 칼슘은 강한 탈산제이다. 용광 중에 기화해 폭발하기 쉬우므로 CaSi, 칼륨규소나 칼륨규소 망간의 상태로 첨가하여 비금속 개재물의 상태와 분포의 조정을 행한다. 붕소, 칼륨 이런 것들은 원소에 직접 우리가 원소를 직접 소재에 합금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용광로에서 용융을 하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첨가를 해서 그런 어떤 만들어지는 소재가 좀 더 순도가 높고 그런 특성이 좋게끔 하기 위한 첨가물로 주로 이제 쓰입니다.
티타늄은 결정립을 미세화한다. 경화능을 악화시키나 단검질 온도가 높으면 역으로 증가시킨다. 강력한 탈산제, 탈질제로 사용되어 강고한 탄화물을 형성한다. 티타늄 같은 경우에는 티타늄 합금으로 대부분 많이 써요. 티타늄 합금 형태로 많이 씁니다. 우리 주변에 기계 재료로서는. 그래서 티타늄 합금에 대한 거는 뒤에서 따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셀레늄, 망간 등의 화합물을 만들어 피삭성을 증가시킨다. 지르코늄, 결정립을 미세화한다. 0.1에서 0.2% 첨가로 강도, 신열, 단면, 수축률을 높인다. 강제 탈산, 탈질, 탈유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니오뷴, 강력한 결정립 미세화 원소, 결정립 대화 온도를 상승시킨다. 경화능을 감퇴시켜 뜨유치성을 감퇴시킨다. 텔레늄, 강의 피삭성을 증대시킨다. 많이 안 쓰는 소재들이에요. 지르코늄, 많이 안 쓰는 원소들이에요. 텔레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납. 강중에 개재하여 피삭성을 증대시킨다. 알루미늄, 강탈산제로서 유효하나 용광 중에 하나물의 부상이 곤란하여 다량 첨가할 수가 없다. 질화하면 알루미늄은 나이트라이드를 만들어 현저하게 표면 경화한다. 결정립을 미세하고 천이온도를 저하시킨다. 천이온도라고 하는 것은 재료의 파괴 형식이 급격하게 변하는 경계상의 온도 범위이며 일반적으로 연성 파괴에서 취성 파괴로 변하는 온도 범위를 얘기한다. 수소, 100점을 만들면 대개 대형제는 균열을 발생시킨다. 수소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되어 있으면 안 좋죠. 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원소의 산화물을 만들어 기적 성질, 열간, 가공성을 해친다. 이런 것들은 안 좋은 재료들입니다. 수소, 산소 같은 건 들어있으면 안 돼요. 자, 질소. 알루미늄, 티타늄, 지르코늄, 니오뷴 등과 결합하여 결정 입자를 미세하게 한다. 인성을 저하시키고 특히 좋은 인성을 해친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대표적인 원소들이에요. 우리가 그 KS 펠람을 보면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SM45C 같은 재료를 이제 특성표를 열어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원소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될 때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런 원소들이 어떤 것들이 몇 퍼센트 들어가 있고 몇 퍼센트 들어가 있고 합금의 계열들이 그 뭐 이렇게 바뀌는데 SM 뭐 20C, SM25C부터 55C 뭐 이렇게 이제 이 계열들이 바뀌는데 이 바뀌면서 어떤 원소가 증가를 하고 어떤 원소가 감소를 하고 그런 내용들을 알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원소들의 특성들을 알아야 여기서 실리콘이 더 증가를 했네. 자, 실리콘이 증가를 했다라는 얘기는 실리콘에 어떤 특성이 있으니까 어떤 특성이 커지겠구나. 뭐 크롬 함량이 더 커졌다. 그럼 크롬은 어떤 특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 재료의 특성은 변하겠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재료편에서 이 원소에 대한 걸 제일 먼저 넣은 이유가 그겁니다. 그 원소에 대한 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은 재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이렇게 반복 학습하셔도 좋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원소들도 추가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만 써놨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넷이나 뭐 요즘에 이제 AI도 대답을 잘 해주니까 AI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원소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재료의 첫 번째 단계의 원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재료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두 차례, 세 차례 정도 나눠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다음 시간에도 꼭 찾아오셔 가지고
설명을 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